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나이 38,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녀의 삶은 멈춰선 시계처럼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날의 쓸쓸함에 고정되어 있었다. 도심의 낡은 건물 1층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상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웃음을 보이며 장사를 하는 그 순간조차도 깊은 외로움은 가슴 한구석을 갉아먹는 듯했다. 오늘은 뭘 팔았나? 얼마나 남았나? 그녀는 매일 밤 문을 잠그고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숫자만을 세었다. 숫자는 정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허전함은 계산되지 않았다. 그녀의 문구점 위 2층에는 오랫동안 세입자가 들지 않은 사무실이 있었다. 몇 년째 비어있는 그 공간은 밤마다 불 꺼진 채 무표정하게 선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선희는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올 때마다 그 어둠을 올려다보곤 했다. 2층의 공허함은 마치 그녀의 삶이 외치는 비명처럼 들렸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나? 어둠 속에 울리는 건 오직 그녀의 발소리와 문 잠그는 쇠소리뿐이었다. 외로움은 뼈까지 시리게 만드는 독감처럼 그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문구점 문을 열 때의 그 철컥 소리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소리라기보다는 닫혀있던 외로움의 방이 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에 햇살이 먼지 쌓인 진열대에 비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낯선 남자가 가게 문을 두드렸다. 저 혹시 2층 사무실 임대 맞습니까? 남자는 햇살 아래 검은 갈색의 머리칼이 빛났고 깔끔하게 다려진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48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돈된 인상이었으며 눈빛에는 세련된 자신감에 찬 사람. 특유의 깊은 조심스러움과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름은 김상호. 그는 프리랜서인 회계사였다. 오랫동안 병든 노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도 선희처럼 깊은 외로움을 홀로 감당해온 사람이었다. 여기서 일하면 참 조용하고 좋겠네요. 상호가 2층으로 향하는 낡은 계단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선희는 괜히 마음이 불안했다. 건물이 낡아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겨울엔 좀 춥고 물탱크 소리도 가끔 나고요. 그녀는 불편한 점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세입자가 들어서는 것이 두렵다는 듯 굴었다. 어쩌면 그 외로움이라는 익숙한 벽이 깨지는 것이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낡은 곳이 편합니다. 복잡한 곳보다는 저만의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상호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희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의 미소는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편안함을 갈망하는 사람의 안도와 같았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가게 안에는 낯선 공기가 감돌았다. 상호는 펜을 들고 선희가 내민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다. 선희는 그가 펜을 든 손을 힐끗 바라보았다. 굵고 마디 굵은 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손이었다. 그때 선희가 내밀었던 계약서 종이 한 장이 테이블 모서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선희가 순간적으로 몸을 숙여 종이를 잡으려는 순간 상호의 손도 동시에 움직였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닿았다. 죄송합니다. 선희는 당황해서 얼른 손을 뺐다. 얼굴에 알 수 없는 열이 올랐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희의 귓가에는 방금 스쳤던 그의 손끝의 미약한 온기가 남아 울리는 듯했다. 서로 첫 인사를 나누던 순간 선희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2층에 불이 켜지기를 바랐던 그녀의 오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외로움에 익숙했던 그녀의 삶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집주인과 세입자로 외로운 두 인생이 만나는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선희는 그날 밤 2층 창문에 켜진 희미한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텅 빈 어둠이 아니었다. 누군가 존재한다는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처음 한두 달은 여전히 서먹했다. 상호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갈 때 선희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고 선희는 어색하게 미소로 답했다. 그들은 1층과 2층이라는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를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희가 세금 계산 때문에 문구점 장부를 붙잡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머리는 복잡한 숫자로 뒤엉켜 터질 것 같았고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오래된 장부를 붙들고 남편 없이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쳐 있었다. 그때 2층에서 내려온 상호가 문구점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아까부터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서요. 아, 별거 아니에요. 장부 정리인데 제가 숫자에 약해서요. 아무래도 세무사에 맡겨야 할까 봐요. 선희는 멋쩍게 웃으며 장부를 품에 숨기려 했다. 혼자 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서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혹시 제가 좀 받으려도 될까요? 상호는 선희가 숨기려던 장부에 조심스럽게 시선을 주었다. 제가 회계사이잖아요.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 속에 질서와 답을 찾아내는 것이 제 평생의 일이었지요. 아, 괜찮아요. 이거 제 일이니까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선희가 거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도움을 갈망하고 있었다. 상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듯 가벼운 어투로 말했다. 장부, 혹시 오류가 있다면 세무사에 맡기기 전에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정리하실 거 잠시 저에게 맡겨주시지요. 그는 회계사 특유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였다. 선희는 결국 장부를 내밀었다. 상호는 문구점 한쪽 테이블에 앉아 능숙하게 장부를 펼쳤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는 선희가 놓쳤던 세세한 영수증들을 분류하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항목들을 몇 줄의 정리된 표로 만들었다. 상호가 선희에게 오류 부분을 설명할 때였다. 여기 이 비용 처리 부분이요. 품목별로 이렇게 묶으시는 게. 상호는 볼펜 끝으로 해당 항목을 가리키다가 선희의 손등 위에 살짝 볼펜의 몸통을 대고 눌러주며 주의를 환기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작은 접촉에서 낯선 든든함이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손쉽게 장부를 정리해 주었고 선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몇 줄을 고민했는데 누구나 자기 분야가 있는 법이지요. 상호가 흐뭇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건 최고셨는데 문명 기기는 전혀 모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이후 선희는 가끔씩 장부를 들고 그의 2층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녀에게는 장부 정리가 필요했다기보다는 그에게 인사를 건넬 구실이 필요했던 것 같다. 담례로 선희는 따뜻한 차를 내려주기도 했고 새로 들어온 작은 과자 한 봉지를 건네며 웃기도 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외로움이 잊혀졌다. 며칠 뒤 상호가 멸치 육수 냄새가 진동하는 찌개 냄비를 들고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왔다. 혼자 드시기 심심하실 텐데 같이 드시죠. 오늘 솜씨 좀 내서 끓였습니다. 아니, 이걸 왜 저한테 제가 드릴 것도 없는데. 선희는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양이 많습니다. 저 혼자 먹긴 아깝잖아요. 음식은 나눠 먹어야 제 맛입니다. 상호는 빈 테이블을 정리하고 밥상을 차렸다.
그렇게 둘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소박한 국밥이었지만 함께 웃으며 나눈 한 끼는 오랜만에 선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상호는 부모님 봉양 시절 이야기를, 선희는 남편과의 소소한 추억을 꺼내 놓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듯 했다. 식사가 끝난 후 선희는 조심스럽게 상호의 국그릇을 받아들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싱크대로 향했다. 상호가 문구점 문을 나서기 전 선희를 향해 돌아섰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는 감사의 표시로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선희의 어깨를 잠시 멈춰 서서 아주 부드럽게 톡톡 두드렸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과 온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불을 끄고 누웠다. 그녀의 외로운 삶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정이 싹트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작은 도움과 식사를 통해 점점 가까워지던 며칠 뒤였다. 상호는 2층 사무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벽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벽장 안쪽에는 묵직한 철제 캐비닛이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뭘까? 상호는 호기심에 녹슨 자물쇠를 억지로 부수고 캐비닛 문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서류 뭉치와 함께 누렇게 변색된 현금 다발 그리고 오래된 장부가 들어 있었다. 돈과 장부의 양은 꽤 많았다. 장부에는 낯선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오창수 돈의 출처와 이 장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상호는 문득 불안해져 1층으로 내려가 선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사장님, 혹시 건물 전주인 중에 오창수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남편이 워낙 오래전에 이 건물을 샀어요. 남편이 아는 사람이겠죠. 둘은 당황했지만 아마도 건물 전 주인이 남긴 오래된 흔적일 거라며 조용히 캐비닛을 다시 닫아 놓았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불분명했고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며칠 뒤 밤 10시 선희가 문구점에 마지막 불을 끄려던 순간 가게 문이 왈칵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덩치가 크고 눈빛이 차가웠다. 여기 오창수라는 이름 알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선희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몸이 굳었다. 누구세요? 모르는 척 마. 2층에서 내가 뭔가 찾은 거 알아. 장부랑 돈 다 내 거야.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그녀를 노려봤다. 남자는 한 발짝씩 선희에게 다가왔다. 두려움에 선희는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극한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잔업을 하던 상호가 인기척을 느끼고 내려왔다. 그는 낯선 남자의 위협적인 자세를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했다. 이런 짓더는 하지 마시오. 경찰에 이미 연락했습니다. 상호는 거짓말이었지만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는 재빨리 선희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남자가 잠시 망설이는 틈을 타 상호는 떨고 있는 선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힘껏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선희의 몸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결연하게 자신의 품 안에 가두었다. 선희는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한 심장, 박동 소리와 그의 몸이 주는 묵직한 안정감에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남자는 경찰이라는 말에 주춤했지만 곧이어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상호의 재빠른 신고 덕분에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남자를 현장에서 붙잡아갔다. 조사 결과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동과 장부는 오래전 건물 전 주인이 남긴 불법 거래 흔적일 뿐이었고 이 남자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 돈을 훔치려 했던 정가자였다. 위협이 사라진 순간 상호의 품에서 노연한 선희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졌다.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저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혼자였으면. 상호는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이젠 정말 괜찮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선희는 비로소 공포에서 벗어나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두 사람은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를 넘어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로 발전했다. 생사의 위협을 함께 겪은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은 의무이자 기쁨이 되었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상호는 이제 2층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틈만 나면 1층으로 내려와 선희의 곁을 맴돌았다. 어느 날은 선희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문구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틀거릴 정도로 짐이 무거웠고 손목이 욱신거렸다. 그 모습을 본 상호가 멀리서부터 달려왔다. 아이고 사장님, 그걸 혼자 들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는 곧장 선희의 곁으로 다가와 짐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아니, 제가 괜찮다니까요. 매번 신세만 지네요. 선희는 미안하면서도 그의 행동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상호는 굵은 땀방울을 닦으며 선희에게 웃어 보였다. 괜찮을 때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더 든든한 법이죠. 저도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그 말에 선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든든하다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녁이 되면 둘은 함께 산책을 나섰다. 밤 공기를 마시며 낡은 동네 골목길을 나란히 걷던 중 그들은 일부러 발걸음을 맞추려는 듯 느릿하게 걸었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선희는 무의식 중에 피하려는 듯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섰다. 그러자 상호가 조용히 말했다. 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는 다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전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외롭지 않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선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순수한 설렘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주 살짝 그의 팔을 잡았다가 부끄러움에 얼른 빼냈다. 상호는 그런 선희의 마음을 읽었는지 미소 지으며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번에는 선희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손은 밤 공기 아래서 서로의 외로움을 녹이듯 꼭 연결되어 있었다. 서로의 입맞춤도 향기로웠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상호는 회계사 은퇴 후의 소소한 꿈을 이야기했고 선희는 문구점 외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미래 계획에는 서로가 희미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후 선희는 거울 속 붉어진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소녀처럼 침대 위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뒹굴었다.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한 심장의 두근거림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정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조심스럽고 애틋한 사랑이었다. 이제 김상호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다. 그는 선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동반자였다. 아침에 2층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1층 문구점의 문을 함께 열고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일과가 되었다. 1층 가게 일도 함께 도왔다. 계산이 서툰 선희 대신 장부를 정리하고 뭉텅이로 들어온 새 학용품들을 능숙하게 분류했다. 손님들에게도
능숙하게 응대하며 때로는 까다로운 손님의 불만도 부드럽게 해결해 주었다. 그의 존재 덕분에 문구점의 분위기마저 활기를 띠었다. 상호 씨 덕분에 이젠 일하는 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즐겁네요. 선희가 미소 지으며 상호에게 말했다. 상호는 계산대 옆에서 정리하던 서류를 내려놓고 선희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2층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1층에서 사장님과 함께하는 게 훨씬 생기가 돌고요. 이젠 우리 가게가 된 것 같네요. 선희는 무심코 우리라는 말을 내뱉었다. 상호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선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곁에 섰다. 우리라니 참 좋은 말이네요. 저도 이 가게가 제 집, 우리 집 같다고 느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용기를 내야 했다. 이 관계를 확실하게 정의할 순간이 온 것이다. 상호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저 앞으로도 제 옆에 있어 주실 거죠? 문구점 일뿐만 아니라 그냥 제 곁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상호는 말없이 선희의 두 손을 잡았다. 그는 잡은 손을 자신의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의 손은 굳건했다. 그는 대답 대신 아주 조용히 선희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 입술은 너무나 따뜻했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조심스럽지만 가장 확실한 맹세였다. 걱정 마십시오.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상호는 2층 사무실의 짐을 정리하고 1층 가게 안쪽의 작은 공간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꾸몄다. 이제 1층 가게와 2층 사무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외로운 두 사람의 삶이 다시 함께 시작된 터전이었다. 아침이면 함께 문을 열고 저녁이면 함께 불을 끄며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외로운 두 인생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 오늘의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가 문구점 문을 여는 순간 상호가 그녀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의 동반자. 좋은 아침이에요, 상호 씨. 선희는 수줍게 웃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